안녕하십니까. 저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을 맡고 있는 회장 이남무입니다. 우리 추석 연휴 지나고 얼마나 오실지 좀 걱정도 했는데 이미 벌써 꽉 찼네요. 하여간 열기가 후끈하고 그만큼 좋은 분들을 오늘 그 주제 발표 그 다음에 패널리스트 분들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37차 세미나고요. 밸류업 중간 평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그런 준비를 했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외신 포함해서 언론사, 금융사들에서 많이 오셨고 국민연금에서도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정부 부처에서도 오셨고 상장사 거버넌스 평가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왔습니다. 우리 저 한국 대학생 가치투자 소속 학생 손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가치투자의 뭐 구루인 최준철 대표에서부터 뭐 교수님 다 여기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제가 아침에 계산했는데 오늘 장이 좀 오르지만 어제까지 코스피는 4% 빠졌습니다. 우리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미국 플러스 20%, 일본 플러스 13%, 대만 플러스 23%. 이제 뭔가 이상하죠. 우리 반도체 사이클도 업사이클을 들었는데 장은 오히려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연초에 이제 밸류업을 정부가 구상을 발표하시고 5월 2일 날 정부가 상당히 괜찮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어요. 저희가 A학점을 줬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한 회사는 10여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회사의 1% 밖에 안 되고 저희가 이제 그 밸류 발표한 회사들 큰 회사들한테 학점을 줘요. 그래서 오늘 그 신한지주 CFO님도 오셨는데 신한, 메리츠, 현대차 같은 데는 이제 A 학점을 드렸는데 C 학점을 저희가 과감히 드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어느 고위 공무원이 거버넌스 포럼이 시학점을 주니까 회사들이 발표를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 7월 달에 두산그룹 포함해서 일부 그룹들이 조금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주주 권익을 침해하는 딜 같은 거를 일련의 딜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밸류업을 해야 되는데 밸류 파괴를 가치 파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제 주제 발표를 하시는 서울대 경영대학교 김우진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 그 현재는 이제 펀드 매니저로도 활동하시는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패널리스트로는 우리 이제 신한지주의 천상영 부사장님, 어떻게 보면 가장 모범이 되는 밸류업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가치 투자의 가장 그 대명사인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분들이 느끼기엔 어떤가.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 시장은 유동 물량의 반 이상을 외국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토론회든 세미나든 한국 사람만 모여서 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 얼굴을 하신 외국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존 천이라고. 홍콩에서 이 행사 위해서 비행기 타고 어제 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외국인 입장에서 밸류업을 어떻게 보나 솔직하게 말씀을 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오연석 교수님 경기대학교 실제 뭐 현업을 외국증권사 대표도 하시고 실무 경험도 있으시면서 이제 이론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네 분 패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1시 반에 마치는 게 목표여서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임팩트 있게 이제 진행을 하고 먼저 우리 그러면 저 서울대학교 김우진 교수님 말씀 강의를 먼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조정에 대해서 계속 이 주최 측에서 강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제가 25분까지 아주 크램 해가지고 강의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요. 저도 이제 생각했던 것들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벌써 한 이제 넉 달 전에 우리 금융위하고 거래소에서
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공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 개수가 44개나 나왔는데, 아까 열 몇 개라고 그러셨죠, 회장님은. 이게 다 예비 공시, 예비 공시. 그래서 실제로 한 거는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제가 그 CEO들 이렇게 뵈면 밸류업 어떻게 준비하고 해서 여쭤보면, 저희 주주환원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거의 밸류업이 주주환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오해를 좀 깨려고 좀 나왔습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약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노조가, 우리 임금 인상 해주세요. 그러니까 월급 올려주고, 그런 것처럼, 야, 주주들이 막 악악대니까, 뭐 좀 주지 뭐, 이런 느낌?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전혀 아닌데, 그래서 밸류업이 주주환원이라는 거는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디가 맞고 뭐가 틀린지 제가 오늘 20분 동안 그거를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4개 중에 30개는 다 예비공시예요, 예비공시. 예, 예비공시라, 조금 아쉽고. 근데 여기 제가 좀 이렇게 진하게 칠해놓은 데들이 있어요. 진하게 칠해놓은 데 공통점이 뭐가 보이세요? 네. 패밀리 없는 데들이죠. 패밀리 없는 데들이 예비공시의 절반이에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중에 패밀리 없는 데는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그 몇 개 안 되는 건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오늘, 중요한 임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왜 패밀리 없는 데만 이걸 많이 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실제로 공시하는데, 공시 개수는 14개인데, 그 중에 2개는 이행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한 회사에서 2번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2개사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거버넌스 포럼에서 논평을 낸 데가, 몇 군데 되는데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메리츠 금융지주가 A+로 제일 점수가 높고, 키움이 맨 처음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메리츠는 A+고 왜 키움은 C인가? 요거를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키움 거를 한번 볼까요? 키움 거를 보면 여기 PBR 회사가 선정한 목표 지표들이 PBR, ROE,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요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PBR 있고 ROE도 있고 그 다음에 주주환원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 있는데 키움에 없는 거. PBR, ROE, 주주환원율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거 꼭 해라라고 했는데 안 한 거. 이게 없고 자본비용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총 주주 수익 이런 게 없어요. 조금 부담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밸류업이 일본 거를 이제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일본 거는요 아예 제목이 자본비용이에요. 제목이 제가 계속 자본비용 말씀드리지만 밸류업을 하는데 맨 처음에 우리 회사 자본비용이 얼마인지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게 근데 저 출발을 제대로 안 해 지금. 우리 회사 자본비용 10%야? 8%야? 9%야? 뭐 구체적인 거는 조금 뭐 모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게 얼마다라고 우리가 그거를 일단 주주들한테 우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내놔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 내놔요. 왜 안 넘어가지? 예. 이거 좀 식이 뭐 복잡한 식이 제목 관리에 나온 식이 있는데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이거 자세히는 못 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제목 관리에서 쓰는 이 식에 의하면 요구 수익률, 즉 자본비용은 투자자 입장에서 요구 수익률이에요. 즉 R이라는 게 자본비용, 요구 수익률. 투자자 입장에서 요구 수익률,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비용. 이거보다 회사가 버는 ROE가 더 높으면 PBR 1보다 커요. 우리 옛날에 이랬을 수 있어요. 지금 미국 이렇고 일본 절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ROE가 요구 수익률 또는 자본비용보다 못해. 이제 이런 데는 PBR이 이제 1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 요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자본비용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키움은. 그 인식이 없어. 그래서 시약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저 식에 의하면 우리가 재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 주주환원을 할 거냐 뭐가 더 난지는 이 ROE하고 자본비용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항상 주주환원이 100% 항상 너네 주주환원 무조건 해야 된다. 지금 막 성장하는 회사인데 막 재투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데가 배당하는 게 맞느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조건 다 배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세요. 이거는 보면 지금 여기는 ROE가 14%고 요구 수익률은 12%인 케이스예요. ROE가 더 높아. 요구 수익률보다. 여기는 재투자를 하면 재투자를 할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프라이스 어닝이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지, 지금. 예? 요구 수익률보다 ROE가 낮으면 재투자를 하면 할수록 깎아먹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주환원이 맞다. 지금 우리가 회사들이 만약 여기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항상 주저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프라이스 이건 PB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도 ROE가 요즘보다 높으면 그러면 이제 재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주주들한테 좋아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이제 내당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왼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지. 근데 우리 회사 지금 어디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ROE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인식이 전혀 없이 주주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 주주하는 더 하겠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게 우리 신진영 원장님이 제가 방금 얘기한 거 여기 칼럼에 아주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재무 이론에 따르면 주주 환원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기업가치 제고되는 게 아니다. 아니고 당기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는 ROE가 자기 자본 비용보다 높을 경우에는 주주 환원을 줄이고 사내 유보를 늘리는 게 기업가치 제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다 무시하고 인자막 지금 상장 기업이라고 무조건 주주 환원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재투자가 더 나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의 경우는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인다. 근데 우리나라 회사는 어떠냐? 여기서 원장님이 제 논문도 인용을 하셨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평균 자기 자본 비용은 뭐 한 10% 평균 이런데 ROE는 막 여기는 좀 이렇게 됐지만 한 평균 한 4% 5% 막 이 정도인 거지 지금. 예. 그래서 일본 거 보면 정확하게 PBR이 일보다 작다는 것은 회사가 수익성이 자본 비용보다 낮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파악을 해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도 이거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이어섭 박사 자본시장 연구원에 이거 이제 만든 분인데 가이드라인. 거기 보면 ROE하고 코스트 오브 에퀴티 비교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는데 저 얘기가 없는 거지. 그럼 이제 메리츠 거 볼까요? A 플러스 받은데 메리츠 거를 보면 일단 코스트 오브 에퀴티 우리 8.3%다. 주주들한테. 우리 주주들이 우리 회사에 요구하는 수익률은 8.3%다. 디클레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를 할 것이냐. TSR로 평가를 하겠다. 총 주주 수익률. 캐피탈 게인 더하기 배당 수익률. 이게 아웃풋이 아웃풋. 그러니까 사실 주주환원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인풋이거든. 그러니까 주주환원을 해서 궁극적으로 다 돌아가는 게 주가 상승까지 포함한 밸류까지 포함한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메리츠는 이제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디클레어 하는 거예요. 거버넌스 얘기죠, 그죠? 우리는 확실하게 n분의 1이다. 대주주 한 주하고 일반 주주 한 주도 같다. 그 다음에 제가 제 마음에 드는 거 요 부분이에요. 요 1번. 내부 수익률이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거 하고 요구 수익보다 높다면 주주 환원은 감소하지만 내부 투자가 주주 가치 제고는 더 효과적이다. 아까 제가 얘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공식에서 ROE가 요구 수익보다 높으면 이때는 재투자가 더 낫다라고 자기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지금 메리츠는. 근데 메리츠는 ROE가 코스트 오브 에퀴티보다 높아. 여기 ROE 좋아요. ROE 좋아. 막 20 몇 프로야. 30 몇 프로고 코스트 오브 에퀴티는 10% 안 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시계에서 보면 여기 재투자해야 되잖아요. 재주환원 안 하고. 근데 주주환원도 여기는 또 한대. 예. 그럼 이게 아까 어떻게 되는 거지? 예. 이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추가적인 이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거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 모형은 ROE가 고정이라는 모형입니다. 아까 앞에 거는. 근데 현실에서 ROE가 고정으로 돼 있기 쉽지 않아요. 그건 그 ROE가 ROE 지금 현재 ROE 뭐 20% 지금부터 0까지 이걸 전제를 하고 나온 아까 그 시기예요. 근데 그거 현실에서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연구에서는 이 밑에 있는 그림 우리나라 같은 이 로우 프로텍션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인베스트먼트 오퍼튜니티가 더 늘어난 즉 ROE가 높을수록 배당을 더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못 믿어 투자자들이 회사를.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배당을 주는 게 약간 시그널이 되고 레퓨테이션이 되고 우리가 괜찮은 회사니까 오히려 레퓨테이션 빌딩 차원에서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거지. ROE가 더 높은 회사도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높은 그런 데서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외부 주주가 보호가 취약할 때 배당이 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ROE가 코스트 오브 에퀴티보다 높다고 아까 그 식에서는 이제 재투자가 맞을 수 있다라고 이제 시사점이 있지만
그게 뭐 다는 아니고 그런 경우에도 우리처럼 투자 여부가 안 좋은 데서는 배당을 오히려 주는 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 파란색은 평균 자본. 매년 평균 자본은 늘어요. 상장기업. 그다음에 이 주황색은 평균 이익. 평균 이익은 별로 안 늘어. 근데 평균 자본 늘어. 그럼 뭐냐면 번 거를 계속 쌓아두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PBR이 떨어지고 PER은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합한 거를 엑셀로 제가 좀 두들겨 봤어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보여준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그 식은 ROE가 고정된 건데 이거는 이제 ROE는 바뀔 때 영업이익을 제가 픽스 시켰어요. 영업이익을 픽스 시키고 이걸 이렇게 해보면 우리가 보는 걸 제가 레플리케이트 할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매년 100억 나와. 그러면서 장부 가치는 이제 점점 쌓이지. 여기에 650억이 자꾸 쌓이면서 1000억 됐다 2000억 됐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근데 여기서 주가는 안 변해요. 그냥 계속 1200원이야. 1200원이고 PBR은 계속 떨어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도 주가는 불변. 그 ROE도 계속 떨어지고 제가 아까 우리나라 패턴을 레플리케이트 한 거예요. 요 심플한 엑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실 배당을 더 줘도 주가 안 올라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배당 상향이 20%인데 요게 배당 상향 100%짜리거든요. 이렇게 해도 안 올라. 여기서는 배당 별 도움이 안 돼요. 자사주 매입도 도움이 안 되고.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프랙티셔너들이 업계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자사주 매입하면 EPS 올라가지고 주가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자사주 매입하면 EPS 오르는 거 맞습니다. 그건 맞지만 EPS 오른다고 주가 오르냐? 아니에요. 그거 이제 MM 이론에서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 예전에 노벨상 탄 사람들이. 왜냐하면 EPS가 올라도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지고 주가는 안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요 밑에 보시면 EPS가 104에서 120으로 올랐어요.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그래도 주가는 안 올라. 왜? 요구 수익률이 현금 있을 때는 8.67이었는데 요구 수익률이 10으로 올라가지고 주가는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사주 매입이 별 도움이 안 돼. 근데 왜 그럼 우리는 이 행동주의하고 다들 업계에서 주주환을 하라고 그러냐?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맥켄지 컨설턴트들이 쓴 얘기예요. 이 책에 보면 방금 제가 한 얘기 하고 있어요. EPS 올라가도 주가는 안 오를 수 있다. 근데 언제 주가가 오르냐? 우리가 경영진을 못 믿을 때 회사 안에 있는 돈이 얼마만큼 외부에서 평가가 되느냐. 그 회사가 거버넌스가 좋은 회사일수록 회사 안에 현금이 100억이 있어도 외부에서 그걸 100억짜리를 쳐줘. 근데 그 회사가 야 저 100억이 진짜 100억이야. 저거 가지고 남의 회사 주식 사는 거 아니야? 네거티브 NPV에 투자하는 거 아니야? 저거 가지고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 고액보수로 가져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거기에 의구심이 갖기 시작하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현금에 대해서 풀 밸류에이션이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런 대리 문제 때문에. 그런 대리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배당이 어떻게 하면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느냐? 이 대리인 이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교과서, 이건 학교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대로. 그 주주들이 안 믿는 거예요, 경영진을. 저 돈 가지고 뭐 엠파이어 빌딩하고 이런 데 쓸까봐. 그런 데서는 배당을 주는 거가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준다는 거는 특히 미국 회사 같은 경우에 한번 배당 주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기 때문에 미래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자신 있는 CFO가 아니면 CEO가 아니면 배당 못 늘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당 늘렸다. 그거는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지. 이 회사가 자신 있구나. 미래 캐시플로우에 대해서. 그래서 배당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런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아까 그 주가 안 변하는 거에 이제 그걸 살짝 넣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외부 평가 계수라고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밸류가 안 돼. 지금 90%만 밸류가 돼. 이런 경우에는 배당을 주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회사 내부에 있는 현금을 이게 이제 손에 있는 거지. 이제 투자자 손으로 이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기업 가치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씩 올라가요. 여기서 제가 엑셀도 있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엑셀은 못 하고. 그러면 한국의 요 연구에서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나온 건데 이 한국은 PBR이 무지하게 낮죠. 마이너스예요. ROE가 높은 회사는 PBR이 높고. 근데 이 한국 더미를 넣는데 주주환원을 넣으면 한국 더미 죽어. 여기 뭐냐면 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주환원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하다. 주주환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한국에서 PBR이 높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그럼 이제 저도 해봤어요. 저도 데이터를 해봤는데 전체 샘플에서는 배당 많이 준다고 PBR 안 올라가. 전체 샘플에서는. 근데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나도 처음에 이상했는데 ROE가 자본 비용보다 높은 회사, 즉 재투자를 많이 해 맞는 회사. 아까 앞에 이론에 의하면 그 단순한 이론에 의하면. 근데 여기는 ROE가 지금 자본 비용보다 높은 회사들이에요. 그럼 재투자해야 되는데 여기는 배당을 많이 할수록 PBR이 더 높아. 그러니까 그 앞에 이론이랑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째 이론이랑 더 맞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투자자 보호가 안 좋은 데는 조금 오히려 레퓨테이션, 시그널링 이런 의미에서 내가 수익성이 좋더라도 투자자들한테 약간 우리 회사는 이상한 회사가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주주환원을 하는 게 오히려 PBR에 도움이 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리츠가 ROE가 코스트 오브 에퀴티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주주환원을 해야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더 PBR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학술적으로는요, 저희는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은 거의 구분을 잘 안 합니다. 거의 효과가, 이제 실무적으로는 많이 구분하시는데 저희 잘 안 하고, 유일한 차이는 보통 연구를 해보면, 이게 원타임 캐시플로우를 페이아웃 할 때는 주로 자사주 매입. 한 방에. 예.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할 때는 퍼머넌트 캐시플로우는 배당. 요 정도 차이고, 그러니까 이 캐시플로우의 원천이 어디냐 정도 차이고, 효과를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본 거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있어요, 가이드라인에. 그게 뭐냐면 요 거버넌스 이슈요. 일본 거에는 왜냐면 일본 다 포스코 케이트라 패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거 없고 그냥 올리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패밀리 이슈가 있어요. 대부분들이 이 패밀리를 아까 제가 앞에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왜 그 짙은 색으로 칠한 건 다 패밀리 없는 회사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이게 주가 오르는 걸 좋아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메리츠는 뭐냐면 이 측면에서도 모범적인 게 있어요.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일어났던 건데 원래 여기 복수상장 얘기 있잖아요. 모자에서 복수상장, 뭐 비상장 개인 회사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 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저희가 강조해서 넣은 겁니다. 이거 제가 서울법대 정준혁 교수님이랑 강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뭐 사회이사 뭐 무슨 선임 사회이사를 허니 뭐 CEO 의장과 뭐 분리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차피 패밀리가 다 의사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 지배주주 특수관계인 비상장 개인회사 아니면 중복상장 이런 거. 그 메리츠 원래 중복상장이었어요. 상장 3개였는데 상장 없애버렸어요. 그 상장 이제 하나지. 지주만 상장이고 화재하고 증권은 완전 자회사. 여기 상장 하나예요. 미국 회사처럼. 그럼 여기는 뭐 화재가 됐건 증권이 됐건 어디는 여기서 돈을 벌면 지주 주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금융주가 이제 많이 올라간다잖아요. 요새 밸류업하고. 왜? 여기 금융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회장님의 이해와 일반 주주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회장님 주가 오르면 좋아요. 스톡옵션도 있으시고 뭐 주식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는 배당하고 싶었는데 당국이 배당 못하게 하지 못했던 거지. 예. 왜냐하면 BIS 비율 맞추라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배당을 주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 밸류업 되다 보니까 배당 줘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은 신난 거죠. 막 배당 주고 자산이 매입하고 그래서 금융이 먼저 오를 겁니다. 패밀리 없는 데들이 먼저 올라요. 주가 오르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 여기는. 이거는 제 투자 성과인데요. 제가 이것도 깐 겁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원래 이제 배운 대로 ETF만 했어요. 코덱스 200만 원래 하다가 한국 시장에만 주변에서 그러니까 해보니까 미국도 바로 돼. 그래서 제가 스파이더 샀어. 스파이더 500 몇 개. 저거 S&P 500 따라가는 거. 자, 작년 S&P 500의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재작년 S&P 500의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진짜. 근데 MZ들이 이제 이걸 다 알아. 그거 다 갈아타요, 지금 다 S&P 500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주주환원이 목표가 아닙니다. 뭐 임금 인상 이런 게 아니에요.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주주환원을 더 하든지 재투자를 더 하든지 그래서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시가총액을 올리고 주가를 올리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은 그걸 이제 TSR로 측정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ROE가 코스트 캐피탈보다 높으면 재투자가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잘 나갈 때 막 한참 개발 경제 그런데 이제 그리고 메리츠에서도 보면서 보지만 ROE가 코스트 캐피탈보다 높더라도 우리 같이 투자 보고가 잘 안 돼 있고 이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주주환원을 하는 게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제가 이 이해관계자주의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해관계자주의가요, 여러분들 주주가 원 오브 댐이라는 게 아닙니다. 원 오브 댐이 아니에요. 아직도 쉐어홀더 스프라머시인데 너네만 하지 말고 딴 이해관계도 챙겨라는 게 이해관계자주의지. 그러니까 뭐 임금 인상하는 것처럼 뭐 노조가 뭐 월급 더 달라 그러니까 우리 뭐 주주들이 더 달라고 주주, 이거 아닙니다.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 패밀리 있는 회사들, 지배주의 있는 회사의 이해관계가 주가 오르는 거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얘기 길어져요. 뭐 상법 개정, 뭐 상속세 등등 길어지면 그거는 another session. 어쨌든 거기까지 가야 밸류업이 제대로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것들이 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김은중 교수님의 강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주 요구 수익률, 아까 김은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총 주주 수익률, 배당 수익률에다가 주가 상승 합친 거를 총 주주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본 조달할 때 다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못 맞추면은 경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5년 단위로 우리는 뭐 연 10%, 15% 정도의 주주 수익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다 제시를 하는데, 그걸 못 맞추면은 나가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그걸 제대로 관철시키려면은 한국에 없는, 모든 OECD 국가에 다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주주 보호 입법을 빨리 도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분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820년에 인류 문명사에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전에는 GDP 성장률이 거의 제로였는데 1820년부터 이렇게 폭등하기 시작해요. 생산성이. 이게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해예요. 그러면 왜 1820년 어간에 산업혁명이 서구에서 유럽에서 일어났느냐. 이걸 두고 인류 문명사의 교수님들이 논쟁이 있습니다. 케네스 포메란 지분이 가장 유명한 문명사 교수님, 이분은 서구에서 1820년 이런 건 그냥 우연이다. 그때 우연히 노예 무역을 영국과 이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우연히 아프리카와 가까워서, 아프리카에 노예가 많았고 아시아는 멀었기 때문에 노예 무역이 편했고, 그리고 윌버풀 같은 그런 노천 탄광이 런던이나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공업지대와 가까이 있었던 그런 우위에서 우연히 발생된 거다라고 하는 게 케네스 포메란츠 교수님의 The Great Divergence라고 하는 6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은 우연이다. 까불지 말고, 아시아가 뒤처졌다고 유럽 까불지 마라. 그는 그냥 니들이 운이 좋았을 뿐이다. 이게 두 번째, 윌리엄 번스타인과 막스 베버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의 내용입니다. 왜 우연이 아니냐. 그 중에서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에 이때 발현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고, 윌리엄 번스타인은 네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밑에 보시면 법치주의와 자본시장의 발달이 핵심적 요소였다. 이 법치주의와 자본시장 왜 발달되었어야 했느냐, 그 근본적 원인을 저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주식회사 제도를 전제로 한 거거든요. 주식회사 제도는 바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뭐냐, 주식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와 경영진이 분리가 된다는 뜻인데, 전 근대 경제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활동을 다 자영업자들이 했던 거고, 수공업자들이. 근대 경제로 넘어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주식회사가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폭발적인 생산성 향상이 있었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유대인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유대인은 중세시대에 박해받고 소외받던 민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융업의 대부업에 종사했습니다. 대부업이라는 것 자체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거거든요. 내가 경영하지 못하는 자에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이 중세시대에 1000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소유와 경영 분리 원리를 터득했고,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주식회사 제도를 창안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 거죠. 잘 안 되나요?
그 소유와 경영 분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1600년대 네덜란드 동인도 스페인의 중앙은행이었는데 유태인이 쫓겨가지고 네덜란드에 정착해서 네덜란드에서 주식회사를 만든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가들과 네덜란드에 모인 쫓겨난 유대인들이 합쳐서 만든 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자본시장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원리를 잘 이행한 나라는 융성했고 이걸 지키지 못한 나라는 쇠퇴했다. 이게 저의 오늘 강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부를 일으키느냐. 발전소가 송전 논리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발전소에서 가정집 또는 전기차에 전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전기는 전선 밖으로 흐른다는 거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전기는 전선에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 전류에 의해서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전기는 전류가 전선으로 흐르면 그 주위로 전기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전기장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송전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 에너지는 전선 밖으로 흐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걸 상식적으로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value라고 하는 것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value는 현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금이 아니라 현금이 흐르는 그 자산 주위로 형성되는 value. 그것이 자산 에너지의 본체다, 실체다.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전기 에너지의 크기는 R 제곱분의 K Q거든요. 이게 아까 이게 자산 가치 모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밸류에이션 모델은 물리학 공식이에요. 그거는 일부러 어떻게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중에 공부를 보시면 이거는 무조건 이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거는 상수고 이거는 전하량이거든요. 이게 현금 흐름이고 이게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의 제곱에 현금 흐름을 분자로 하는 거 똑같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다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부는 어떻게 형성되냐? 부는 현금 흐름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둘러싼 value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 value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value up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왔던 그 경제는 GDP의 소득에 집착을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소득을 둘러싼 value, 주식의 value, 부동산의 value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걸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 이게 그래서 value의 크기는 근본적으로 결국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치주의, 주주 보호 입법과 자본시장의 수준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value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왼쪽이 재무상태표 보면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차변에 영업용 자산, 현금, 비영업용 자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밸류에이션에서 기업 가치를 만들고 거기서 채권자 몫을 빼면은 주주 몫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에쿼티라고 하고 이제 북 밸류라고 해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 자본에 있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찍혀 있는 숫자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이 비율이 PBR이거든요. 이게 높으면은 높은 밸류를 받는다. 이게 낮으면은 밸류가 디스카운트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자본의 가치, 실제 가치를 주주 가치라고 합니다. 밸류에이션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주주면은 결국 주주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이 회사는 자기 자본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걸 재무상태표로 까가지고 보셔야 돼요. 1조가 있네. 그러면 그 1조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밸류로 이거는 캐시고 이게 캐시라는 거예요. 캐시는 어느 정도의 밸류를 받는가. 이게 밸류에이션 공식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회사는 1조의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데 10조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PBR이 10배다. 아주 높은 밸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조인데 실제로 거래되는 시가총액은 5천억이다. 그러면 50%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밸류가 디스카운트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은 아까 김우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밸류에이션 공식이에요. 그 공식이 밸류에이션 공식 두 가지인데 PBR을 계산하는 공식과 PER을 계산하는 공식이 똑같은 겁니다. 관점이 다 다를 뿐이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PER 공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주주 환원율이라는 것이 그 value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팩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그럼 결국은 PER valuation 하는 PER은 즉 여기 보시면은 이게 몇 배를 받느냐, 멀티플이라고 하거든요. value, 몇 배를 받느냐고 하는 것은 주주 환원율 나누기 할인율 빼기 성장 이 세 가지 팩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세 가지 팩터를 결정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팩터를 각각 계산하는 공식이 이제 김우진 교수님의 전공이시고 이건 제가 변호사 전공은 아니지만 아주 정교한 로직이 있어, 포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주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 회사채 수익률의 2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이 지금 한신평이 올려가지고 AAA 등급이고 스탠다드 포어스가 A 등급이거든요. AAA 등급 5년물 회사채 금리 3.37입니다. 그러면 주주 요구 수익률이 6.74%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의 주주 요구 수익률은 6.74%예요. 그런데 이제 이따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만은 현대차의 적정 PBR은 1.5배 정도로 나와요. 근데 지금 0.63배거든요. 현대차가 왜 이렇게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이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도요타는 PBR이 1배고 5년물 회사채 금리 3.38이니까 주주 요구 수익률은 비슷하겠죠. 6.7 정도 되겠죠. 근데 주주 환원율이 25%예요. 자사주 매입까지 다 합쳐가지고. 현대차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주주 환원 안 하는 나라예요. GM은 거꾸로예요. 완전 거꾸로예요. GM은 주주 환원율이 110%예요. 차입을 해가지고 주주 환원을 자사주 매입하고 막 배당하고 엄청나게 하는데 PBR이 0.7배입니다. 5년물이 4.5%니까 주주 요구 수익률이 9%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펀더멘털은 도요타와 현대차보다 더 나쁘고, 근데 주주 환원은 엄청나게 하는데 PBR은 더 낮아요. PBR이 1배 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김우진 교수님처럼 주주 환원을 많이 한다고 PBR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회사의 근본적 경쟁 우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자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달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주 환원율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이 2022년 기준인데 18%, 지금 좀 올라가지고 한 25%인데요. OECD 평균이 한 77%, 미국은 뭐 100% 가까이 되는 거고요. 한국은 30%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주주 환원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배당이 있고, 자사주 매입이 있고, 그리고 재투자가 있습니다. 재투자는 M&A 한다든지 또는 좋은 성장 산업의 어떤 그 캐펙스를 한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럼 주주 환원율을 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김훈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GM이 그런 경우예요. GM이 주주 환원율 110% 더 못 올려요. 그런데 왜 PBR이 0.7이지? 이거는 아까 보셨지만 5년물 회사채 금리가 도요타와 현대차는 3%대인데 3% 초반대인데 GM은 4.5%예요. 주주 요구 수익률이 더 높아요. 주주 환원율이 높은데도. 이 이유는 부채가 높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도요타와 현대차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GM은 이미 갖다 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때려박아가지고 다 주주 환원을 이미 다 했고, 그래서 여기서 주주 환원을 더 높이면 부채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주 요구 수익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강의하셨듯이 주주 환원율을 올린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아요. 밸류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가 아주 부채 비율도 낮고 우량 자산도 많고 비영업용 자산도 많고 이런 회사가 주주 요구 수익률을 주주 환원율을 올리면 PBR이 올라가고 밸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냐? 도요타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비영업용 자산 잔뜩 쌓아놓고 주주 환원 안 하고 부채 비율도 낮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에서는 주주 환원율을 올리면 PBR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 현대차예요.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매출을 1조라고 보고 이게 단위 10억이니까. 이렇게 이제 주주 환원율은 20%밖에 안 하고 배당 성향, 그래서 배당을 20% 한다고 보고 자사주 매입 안 하고 할인율이 10%고 성장률은 뭐 2%인데 성장률은 일단 접어두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것도 계산하는 공식이 GDP와 인플레이션율을 넣어가지고 계산한 정교한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 계산하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넌 여기 왜 성장률 2% 넣었어? 뭐 대충 2%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든 통계 자료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딱 그냥 이 회사는 성장률이 2%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매니저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식으로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브레인 자산 운용이라는 데 들어가지고 1년 동안 펀드 매니저 양성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배운 내용이 펀드 매니저는 숫자를 갖다가 끼우는 사람이지 그거를 숫자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 1년 동안 배운 거 변호사로 참 이해가 힘들었는지 그래서 ROE가 10% 정도 나오고 부채가 뭐 2조 정도 있다고 보고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200%인 거죠. 지금 한 160% 정도 밑에 현대카드가 있기 때문에 뭐 부채 비율이 좀 200%고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업용 자산이 2조고 비영업용 자산이 1조 정도 있다고 치자고요. 이거는 전체 자산이 3조인데 비영업용 자산이 1조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비영업용 자산이 많은 겁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모든 우량 기업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이렇게 되면은 아까 밸류에이션 공식으로 딱 넣으면은 PBR이 2.5, PER이 2.5, PBR이 0.25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자면 지금 현대차가 좀 주가 오르고 밸류해서 0.6이거든요. PER이 한 6배 정도 되고, 그러면 공식 안 맞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배당을 하는데, 배당을 20% 하면은, 순이익이 1000억인데, 20% 하면 200억이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250억이잖아요. 시가총액이 250억인데, 배당을 200억 하면은, 배당 수익률이 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고, PBR 0.5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때, 아니, 나는 모르겠고, 이런 건 모르겠고, 나는 배당 수익률이면 5% 충분해 하는 연기금들이 사면서 하방에 주가 하락을 막아주면서 PBR 0.5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아주 우량한 기업이라면. 배당 수익률 때문에. 그렇게, 여기 돼 있어요. 이게 한국의 전형적인 우량한 기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PBR이 0.5, 0.6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자, 여기서 1단계. 그냥 주주 배당을 70%까지 올려요. 배당률만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사회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배당률을 70%까지 올리면 PBR이 바로 1까지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단 어떻게 하느냐? 비영업용 자산의 30%로 부채 상환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비영업용 자산 많으니까 부채도 높고 비영업용 자산 일부 깨가지고 부채 상환하고 그리고 순이익도 1000억 중에서 30%를 상환하고 70%를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일부를 비영업용 자산 일부를 상환하고 부채 상환하고 순이익으로 30% 상환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배당하는 거예요. 재투자 안 하고 재투자 하나도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PER이 8.75, PBR이 1까지 바로 올라갑니다. 저는 현대차가 배당을 70%까지 올리고 부채 좀 상환하면 그냥 바로 1.2배까지 수직으로 바로 올라가요. 상한가 3방 때리고 그냥 바로 1.2배까지 올라간다. 저는 5만 원 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자사주 매입이 이거 배당보다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자사주는 fair value, 본질 가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업의 본질 내재 가치보다 30% 이상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되고 있을 때는 그 주식을 사면은 30%만큼 순이익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ROE가 30%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이 ROE가 지금 10%인데 내가 생각하는 내재 가치보다 30% 이상 디스카운트 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면은 ROE가 3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서 창출할 수 있는 ROE보다 자사주 매입을 해서 창출할 수 있는 ROE가 높기 때문에 이런 때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배당보다. 아까 1번 시뮬레이션보다 다른 게 똑같고 그냥
배당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자사주 매입에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러면은 PBR이 1.6까지 올라갑니다. 배당을 하면 1, 자사주 매입을 하면 1.6, 즉 내재 가치보다 훨씬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는 배당하지 말고 자사주 매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1.6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현대차가 굉장히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도 아직도 안 됐고, 뭐, 배당 상계도 나고, 이렇게 배당하지 말고 그냥 자사주 매입을 하시라. 메리츠 금융지주처럼. 그러면 바로 1.5까지 그냥 수직으로 상한가 4방 때리고 바로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순간,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는 순간 주가가 바로 즉시 리레이팅 되는 거고, 밸류업 2단계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까는 T0, 즉 아까는 T0잖아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발표만 하면은 리레이팅 되는 거예요. 발표만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뭐 12월 말에 현대차가 내년에 우리는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을 몇 %로 올리겠습니다 하고 발표만 하면 즉시 이렇게 주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다 궁극적인 밸류업은 경쟁 우위, 펀더멘털을 복구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PBR이 0.6이었는데 PBR이 1.5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리레이팅 주가가 오르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자본 조달 능력이 올라갑니다. 자본 조달 능력이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못하던 거를 새로 할 수 있어요.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CB를 발행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그렇게 발행을 해서 경쟁 우위가 복구가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나머지 똑같고 주주 환원율은 70% 유지하고 할인율이 내려갑니다. 파란색으로 할인율이 아까 10%였는데 7%로 내려가요. 그리고 성장률 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PER이 20배, PBR이 3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대차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도요타도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즉 1년쯤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가가 오르고 올바른 자본 배분을 하면은 할인율이 내려가면서 다시 리레이팅, 2단계 리레이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야 된다. 궁극적인 혁신 경제는 주주 환원율을 10%만 하고 나머지 다 재투자하는 거예요. 번 돈을 다 재투자하는. 다만 비영업용 자산은 부채를 상환하고 주주 환원 10%만 하고 다 재투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계산해 보면은 PER이 33배, PBR이 5.8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제가 근무하는 서비스로 있는 팍 시스템즈는 회사가 이렇게 15년째 상장한 이후로 계속 PER이 평균 33배로 거래됐어요. 주주 환율이 10%입니다. 배당을 할 돈이 없어가지고 없는데도 그냥 배당을 1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궁극적인 우리가 원하는 혁신 경제의 밸류업, 궁극의 밸류업이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내재 가치 대비 30% 이상 저평가되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자, 오해가 있는데 주주환원 70% 하면은 투자 재원이 부족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이익은 성장을 위한 모든 재원이 다 차감된 돈이에요. 이 순이익을 제하는데 원재료, R&D, 캐펙스, 인건비 다 뺀 돈이에요. 갑자기 대규모 투자 기업이 생기지 않느냐? 갑자기 투자 기업이 생겼다는 것부터 경영능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거의 모든 회사가 5년 단위로 성장 전략을 짭니다. 갑자기 생기잖아요. 현대차가 예를 들어 M&A 한다. 뭐 캐펙스를 한다. 전기차 5년, 10년 단위로 성장 전략 짜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다 계산해서 거기에 다 코스트를 넣고 순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순이익은 다 주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TSM처럼 그리고 미래 이렇게 이연하는 거거든요. 주주 재투자한다는 말은 미래로 주주 환원을 이연한다는 건데 그 이연을 한 뒤에 미래에 성숙기에 주주 환원이 된다는 걸 보장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은 주주보호 입법 없이 주주 이익을 계속 주주 환원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쌓아가지고 투자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계속 쌓으면 주가 계속 하락하거든요. 아까 김은진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렇게 해놓고 토실토실하게 살찐 돼지를 주주에게서 뺏어가는 탈취하는 수단이 한국에 5개나 있다는 거예요. 합의 물자자라고 해서 뭐 불공정한 합병, 이번 두산 로보틱스 문제가 있었죠. 의무 공개 매수 제도 없이 지배 주식만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뭐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한샘이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물적공급 동상자가 너무 많았죠.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남용하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헐값으로 탈취하는 수단 중에 하나예요. 헐값으로 만들어 놓고 공개 매수한다든지 자진 상폐한다든지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공개 매수하면서 안 팔면은 주가 박살낸다라고 뭐 협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화에너지가 헐값으로 만들어 한화를 PBR 0.2에 공개 매수한다. 이런 문제가 빨리 해소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회가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빨리 상법 개정을 해서 이런 주주보호 입법을 갖춰야 된다. 최근에 서울대 로스쿨 전경훈 교수님도 주주보호 입법 의무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 가지만. 리츠는 부동산 펀드에서 부동산 신탁 회사하고 관리 회사가 합병한 겁니다. 리츠에도 충실 의무가 있어요. 리츠에 인가할 때 부동산 투자 회사법인데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인가 심사에서 충실 의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심사를 합니다. 충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리츠가 주식회사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리츠의 주식회사는 충실 의무가 있는데 갑자기 일반 상장 기업은 충실 의무가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투자 계약은 신탁이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 리츠의 충실 의무가 인정되듯이 일반 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입법을 해야 돼.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입법을 해야 된다. 그 자본 조달 시 주주 요구 승률을 제시하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경영 책임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량하지만 비영업 요청 많고 주주 환원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주주 환원율만 70%까지 올려도 PBR 1.5까지 그냥 즉시 리레이팅. 발표만 하면 그냥 상한가 내방 때려서 1.5까지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 필요한 모든 재원은 차감한 현금이 순이익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율을 70%까지 올리면은 투자 재원이 없다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분은 경영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경영 계획, 전략, 5년 단위, 10년 단위의 성장 전략을 계획을 짤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자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이유만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연된 주주이익을 헐값으로 탈취하는 5종 세트는 이건 범죄행위입니다. 한국에서만 이게 범죄행위 아니지 다른 나라는 다 범죄행위예요. 미국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궁극적 밸류업, 성장을 위한 재투자는 그렇게 해서 혁신 경제를 구현하려면 이사회 독립성,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주주보호 입법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주주 환원율, 할인 성장률이 동시에 계산되면서 폭발적인 주주 가치 리레이팅이 된다. 이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지주 CFO를 맡고 있는 천상영입니다. 지금 앞에 두 분 발표 아주 좀 센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어서 제가 기업으로 유일하게 참석해서 바로 이렇게 제가 말씀하게 돼서 갑자기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희 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저희는 7월 2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한국의 금융주 이렇게 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한때는 뭐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고성장기를 구가하던 적이 있었고 또 PBR도 1배 이상 거래되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한 10년 이상을 상당히 좀 저평가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게 저희 한국 금융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아마 저희의 PBR도 0.4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돌이켜보면 뭐 저희도 21년도에 저희가 이제 업계 최초로 분기 배당도 실시를 했고 또 22년도에는 분기 균등 배당도 하고 또 나름의 재무 지향점도 공시하면서 조금 그런 쪽에서 전향적으로 했다고 생각은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번 이제 저희 실적 관련 이제 이사회를 할 때마다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러던 시기에 이제 마침
저희 정부에서 물론 일본에서 이제 밸류업이라는 걸 먼저 시작을 했고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이제 올 초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기업 가치가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면 그 원인이 뭐고 또 그 원인이 나온다고 하면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될 거고 그 원인을 처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디스커션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6월 달에 일본도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융주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6월 달에 이제 일본 현지를 방문해서 먼저 밸류업을 했던 그 동경 금융청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동경 거래소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제 현지 기업들의 어떤 얘기도 들으면서 나름대로 좀 스터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표한 어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은 결국은 앞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자본 비용 대비해서 현재 좀 낮아 있는 ROE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라는 수익성 개선이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우리 자본 비용, 그 다음에 내부 투자 수익률, 그 다음에 주주환원 수익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 계획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결국 ROE를 어떻게 ROE를 올리겠다. 그 다음에 현저히 낮아져 있는 어떤 저희 가치를 생각하면 단기적으로는 주주환원율을 좀 선진 금융기관 사례처럼 올리겠다라는 거 하고 저희 회사만의 어떤 내부 고민이긴 하지만 저희가 워낙 주식 수가 많다 보니까 주당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주식 숫자를 줄이겠다라는 이런 세 가지 계획을 좀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그 표면에 이제 그 저변에 있는 또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사회를 중심으로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훨씬 더 이사회의 어떤 인게이지먼트도 올리고 또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투자자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만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좀 하겠다라는 것들이 저희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 목요일 날 저희 이사회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희 이사분들이 다 나오고 직접 투자자분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해서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어떤 배경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소통하면서 직접 투자자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제가 지난주에 추석 전에 제가 이제 홍콩에 있는 CLSA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 오늘 참석하신 우리 존전 대표님도 만나 뵀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한국 자본시장, 한국 기업에 대한 열기가 되게 뜨겁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기업들의 참여도 전년 대비해서 3배가 늘었고 그리고 또 투자자들의 한국 기업에 대한 저희를 포함한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올라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개별 기업뿐만이 아니고 뭐 저희 거래소라든지 전혀 관련되는 이해 당사자분들이 함께 노력하면 이번 기회에 개별 기업의 가치 제고도 될 수 있고 또 저희 생각하는 한국 자본시장의 어떤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뭐 CFO로서 이제 이 이론적인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얘기만 잔뜩 드렸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아시다시피 메이저 금융 지주 금융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기업 가치의 제고 계획이나 원칙도 말씀드리지만 어떤 고객의 신뢰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놓치지 않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어차피 토론 자리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마 이제 저희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고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를 대입해 보면 저희들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빨리 참여하지도 못했을 거고
또 아마 내용 보셨겠지만 대단히 적극적인 계획을 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들은 제가 기업가치 제국이라는 정부의 제도적인 어떤 방침에 수동적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저희 스스로 기업가치를 올려야겠다는 절실함에서 출발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기업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정말로 기업가치를 한번 되돌아보시고 한번 기업가치를 이번 기회에 한번 릴레이팅 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수되는 고려사항들은 좀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두 분이 따로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똑같이 이제 사례로 언급이 됐다는 어떻게 보면 그 반에서 A뿔 받은 학생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이 우등생을 가지고 이제 다른 학생들을 독려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사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에 투자한 지 이제 12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사실 그동안 메리츠 금융지주가 추진해온 아까 김규식 변호사님께서 밸류업 단계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 우등생이 갑자기 불 받아서 깜짝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 12년 동안 마찬가지로 세 단계를 거치면서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직접 돈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주식을 산 입장에서 12년 동안 본 메리츠 금융지주의 단계별 예시를 한번 좀 부연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1단계는 일단 자본 조달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자본 비율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돈 장사기 때문에 일단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일단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그냥 월급쟁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경영진들은 이미 그때도 주가를 좀 올리고 싶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직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그때 주식을 사게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야 자사주 매입 소각의 상징처럼 메리츠가 언급되지만 당시에는 배당이 위주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견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도 엄청 쌌었기 때문에 그때 PR이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PR이 2배였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자 이랬는데 그때 이제 김용범 부회장께서 자기도 이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일단 현재 한국적 상황에 봤을 때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배당 정책을 꾸준하게 하면서 일단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이제 2단계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이제 임직원들이 캐시플로우를 만드는데 전념을 해서 순위도 올라가고 이익이 이제 안정적으로 레벨업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배당을 줄이고 줄인 만큼을 자사주 매입 소각에 투입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저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1단계에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동안 신뢰를 좀 쌓았다는 거고 그리고 회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의 시작이 이제 2단계부터 일어나게 됐고요. 3단계에서는 조금 더 시장의 요구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중복 상장, 물적 분할 상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사실 메리츠도 지주사를 만드는 단계에서 3개 회사가 상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금융지주가 특히나 왜 이 주식을 사야 되지? 존재 이유가 뭐지? 상장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나?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자회사를 100%로 만들고 금융지주 하나만 남겨놓는 그런 이제 결정을 하게 됐고 뒤이어서 이제 IR도 그 전에는 3개사가 다 해야 되는 각각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메리츠 금융지주 통합이 되면서 IR도 통합 관리를 하는 형태로 해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IR도 이제 소통의 수준을 점점 올려가면서 처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까지 받아서 답변하는 그리고 모든 경영진이 출동해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이제 이런 3단계를 거치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이제 밸류업 공시나 불만족스럽죠. 하지만 투자자들도 조금은 인내를 가지고 그 단계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1단계 하나 할 때마다 박수 쳐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서면 박수 쳐주고 뛰어다니면 박수 쳐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좀 격려하고 독려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는 그런 신뢰를 보내주면서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거를 이 예시에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그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ROE도 높은데 왜 자서주 매입 소각을 뭐 PR이 목표한 수준까지 이를 때까지 계속 하느냐. 그거는 물론 이해관계자를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본인들이 누리는 유익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준다는 거예요. 그 왜 그 우등생들 이렇게 반에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보면 그 친구들은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걸로 혼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고 아 제가 저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선생님들도 관대하고 그게 신뢰가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본시장에 그 신뢰를 받게 되면은 본인들이 각종 알게 모르게 비용이 줄어드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버핏이 신뢰를 쌓아왔잖아요. 그런데 버크셔가 돈을 엄청 싸게 조달을 합니다. 그게 버핏이 사실 신뢰를 쌓아놓은 거를 그런 쪽으로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금융사들이 이런 거를 이제 크게 느끼게 돼요. 조달 비용 자체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인 유익이 있다. 신뢰를 받는 게 그냥 뭐 칭찬받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 사업에 도움이 된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나를 지지할 때 여러 편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회사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덧붙여서 이제 김규식 변호사님께서 이해관계자주의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기업들이 이해관계자주의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뭐 패밀리가 40%를 갖고 있고 나머지 60%가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20년 전에 그 레전드 짤이 하나 있죠. 그 삼성전자 회장님이 그 자꾸 주주가 마이크 들고 뭐라 그러니까 당신 몇 주나 갖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관점이 바뀌지 않습니다. 60%를 쪼개져 있는 소액주주의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나머지 60%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한 주체로 보면 이게 그냥 관리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뭐 임금 주듯이 임금 인상해 주듯이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동업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동업자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메리츠와 같은 정책을 하기가 좀 더 용이해집니다. 이 관점의 변화를 그렇게 한번 좀 바꿔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 골프장 회원권의 비율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계약관계, 리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예고요. 조금 더 제가 그거보다 한 차원 낮은 수준의 이제 비율로 골프장 회원권의 예를 드는데 이 기업들이 주주를 보실 때 예를 들면 벤처 기업들은 주주를 되게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꽂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커버넌트도 붙어 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장 기업들은 이게 손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돈을 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내 자본에 기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별로 이 사람의 권리나 계약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골프장 회원권을 제가 어제 샀어요. 예를 들면 한 5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골프장에서 나를 막 홀대. 왜냐하면 분양할 때 산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권리를 승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마치 골프장 회원권이 한 100번 정도 거래돼서 가진 사람이라고 너는 분양받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 회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무 황당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골프장에서는 대우를 못 받는 걸 황당해하면서 주식을 갖고는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건 사실 기업들도 관점을 바꿔야 되고 투자자들도 이 권익을 찾을 수 있는 내가 뭐 회사에 기여한 게 없고 내가 뭐 증자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주식을 사고 팔 뿐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들 때면 내가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다. 혹은 내 아파트 분양받지는 않았지만 내 아파트 지금 매매해가지고 갖고 있어 내 주인인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날 막 무시해요. 난 청소도 안 해주고. 이런 거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말이 안 되는 부분은 뭐 비우든 뭐든 관점을 좀 바꿔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관점을 조금씩 바꿔가고 투자자도 바뀌고 기업도 바뀌면 결국에는 한 지점에서 만나서 서로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콩 MY알파에서 한국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존전입니다. MY알파는 일본의 투자 비중이 사실 제일 많고요. 거기 일본의 거버넌스 개혁을 자세히 연구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몇몇 회사 이사회에도 조언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는 MY알파 전에는 이제 13년 동안 뉴욕과 홍콩에서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그리고 웰링턴 자산운용에서 한국을 투자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여기 S&P 500은 미국이고요. 터픽스는 일본, 코스피는 우리 한국이죠.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이제 코스피는 한 30% 정도 올랐는데요. 뭐 이거는 지금 뭐 한 4월 기준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란 큰 글로벌 텍 기업들을 빼고 이제 순수 한국 기업 수익률을 보면 10년 동안 3%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외국인 투자 관점에서 US 달러로 환전하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US 달러 투자 입장으로서 10년 동안 한국 주식을 사면 마이너스 20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인도, 대만 이런 데랑 비교를 하면 한 100%에서 20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하신 분이나 한국 투자자라는 역할 자체가 홍콩하고 싱가포르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시장 자체가 언더퍼폼을 하면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아마 다른 그 시장들을 보게 되죠. 이러면서 당연히 이제 한국 시장의 유동성, 밸류에이션,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모두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회사들이 아주 작은 지분을 비싼 가격에 투자자들에게 팔고 그 큰 자금으로 설비 투자, 고용, R&D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그 같은 자금을 모집하려면 너무 큰 지분을 팔아야 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PBR을 비교한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스톡스 유럽 그거는 이제 유럽 인덱스고 S&P 500은 미국인인데요. 그리고 토픽스는 일본인데요. 대부분 2배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코스피는 이제 0.5에서 1배가 32%, 0.5배 미만이 36%. 상장 기업의 68%가 1배 미만입니다. 오늘 이 PBR에 대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이 계산을 조금 대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락군과 찬이군 두 학생들이 여기 와 있는데요. 이 두 학생이 같이 이제 창업을 하자. 그래서 이제 카페를 예쁜 카페를 이제 1억씩 투자를 해서 2억 가지고 이제 카페를 차립니다. 그럼 이제 카페를 차리면서 인테리어도 하고 의자도 사고 커피 원두도 사고 케이크도 사겠죠. 이 카페의 장부가는 2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운영을 잘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2억 1,000이 되고요. 그게 장부가입니다. 근데 그 2억 1,000짜리 그 기업이 1억 미만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한국 기업들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한국 증시에는 정말 대단하고 이익이 정말 많이 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회사 성장성이나 마진이나 이런 걸 놓고 대비하면 훌륭한 기업들이 정말 많고요. 뭐 한국 기업들의 혁신과 창의력 또 엄청나죠. 기생충 영화, 방탄소년단, 불닭볶음면. 네? 이렇게 좋은 회사들과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있는데 왜 보시다시피 항상 주가는 안 오를까요?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이 고리, 이 broken link, 이게 파손됐다고 외국 투자자들이 보는 겁니다. 결코 이 회사가 100을 벌어도 그 100이 주주한테 안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회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100을 벌면 주주한테 그게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거를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언더퍼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고리가 사실 이사회의 독립된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자, 최근에는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 투자자들은 현재 한국 시장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cautiously optimistic한 거죠. 그러니까 CFO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여당과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야당의 코리아 부스트 제안, 그리고 언론의 정말 뜨거운 관심과 객관적인 보도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느끼는 제일 이 핵심적인 이슈, 이 고리를 책임지는 독립적인 이사회. 드디어 이 콘셉트 자체가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밸류업이 되든 코리아 부스트든 상법 개정이든 어느 걸 통해 보완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 완전한 낙관론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한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리를 책임지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상장회사의 이사회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유럽, 일본이나 심지어 중국 주식에 100을 투자를 한다면 그 100이 높은 ROIC, ROE 프로젝트에 투자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이 창출되면 다시 주주들에게 돌려받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 독립적인 이사회는 이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회사 계획과 전략을 실행한 최고의 경영진을 선발하고 투자자들이 믿고 맡긴 자본을 보살펴 줍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이사회는 독립적이지 않고 주주 가치를 분명히 파손하는 투자나 현금 유출을 허용하고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으로 돌려줄 수 있는 자본이 많은 상황에서도 자본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은 패밀리 아니면 오너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분들은 오너라고 그러지만 회사 지분이 직접적으로는 뭐 1%, 5%, 1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마치 100%를 소유한 듯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돈과 자본인 국민연금과 외국 자본인 외국 지분율이 이 오너 대주주보다 많을 때가 상당히 많은데 현재 상황은 이 오너들의 과분한 권한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오너가 100% 지분이 있는 회사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야구팀을 사든 땅을 사든 좋아하는 와인 회사를 인수하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상장되고 국민들의 돈인 국민연금 지분이 있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지분이 있다면 그 회사의 돈은 모든 주주의 돈입니다. 아까 카페 창업 예를 다시 돌아가자면 이렇게 같이 동업을 했죠. 현락군과 찬이군. 그럼 이제 현락군이 이제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잘 운영해요. 근데 이제 실적이 좀 지지부진한데도 월급은 계속 올라요. 좀 많이 가요. 그럼 찬이군이 그래도 뭐 운영을 해주니까 그러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기사도 생기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카페 돈으로 골프 회원권도 하나 장만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카페 자금으로 친척의 망해가는 치킨집을 인수한대요. M&A죠. 그것도 비싼 가격이에요. 그럼 이 카페에 투자한 찬이군 1억을 넣었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상황에 어떻게 할까요? 존버할까요? 손절해야죠. 그럼 이제 이 1억을 투자한 그 지분을 다시 되팔려고 하는데 다른 투자자들, 여기 천준명 변호사님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겠죠.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가.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카페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현금이 자꾸 이렇게 새나가요. 망해가는 치킨집이 돼요. 그러면 1억을 주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3천만 원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그게 PBR 0.3배입니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그러니까 카페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현금 흐름이 이렇게 쓰여지면 결국 이런 그 투자한 그 금액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투자하신 1억을 보살펴주기 위해서 훌륭한 외부 어르신들을 모시자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어르신들은 정말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이 친구분, 운영하시는 친구분의 말만 듣고, 물론 이 어르신들은 차도 받고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다 오케이예요. 골프 회원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의무적으로 저도 1억을 투자했습니다. 제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독립적인 이사회가 모든 주주를 신경 써주는 건 너무 합리적이고 국제적으로는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주주를 위한 이사회의 충실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모든 주주를 위한 진정성 있는 밸류 프로그램이 나올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외국 투자자들은, 오너가 있는 기업들은 아마 밸류업 참여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추상적인 프로그램을 내놓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 국민 인식 전환이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언론과 정책 당국의 홍보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충실 의무 자체가 설명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국 기업의 독립적인 이사회와 그 이사들이 모든 주주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후에 나오는 많은 밸류업 프로그램들은 모든 주주들의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신한금융처럼 훌륭한 공시들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김우진 교수님이나 이 김규식 변호사님 말씀 발제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는 뭐 강력한 이 얘기는 아까 김규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연된 주주 이익을 헐값으로 만들어 탈취하는 5종 세트는 범죄 행위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후미에 또 무슨 말씀하셨으면 아마 감옥 갔으면 못 나왔을 거다. 뭐 그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공교롭게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져온 내용이 많이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거나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 많이 겹치는데요. 공교롭게 뭐 우리 이나무 회장님이 가신다는 트리니티가 이마트거든요. 근데 그 돈 설립할 때 한 4,500억 5천 들어갔는데 다 이마트 돈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거 누구하고 상의하고 만든 게 아닌데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과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2012년부터 전국 대학생 가치 투자 대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쉬울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기업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해보자. 그래서 삼성전자 할 때는 애플하고 비교하고 이마트 할 때는 코스트코하고 해보고 한국의 한미약품 할 때는 릴라이하고 해보고 이렇게 외국 기업들하고 비교를 하나하나 해보는데요. 오늘 뭐 가버넌스 주제와 가장 가까운 일일 것 같은데 이 이마트와 코스트코의 비교입니다. 이 이마트를 이렇게 보시면 2020년부터 영업권이 급격히 이렇게 늘죠. 1조, 5조로 늘다가 무형자산도 2020년부터 2조로 2021년에 2조 7천이 되다가 2조로 늘고요. 무형자산 규모도 급격히 2019년, 20년부터 늘게 되거든요. 이게 뒤에서 이렇게 다시 또 넘어가서 이렇게 하나 보면 반대로 코스트코는 무형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무형자산은 제로고요. 영업권만 1조 한 3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 회사가 1994년 정도에 같이 생깁니다. 하나는 프라이스 클럽을 인수해서 이제 코스트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94년에 이마트도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베어링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외국에서 일할 때, 2000년 초만 하더라도 이마트를 보는 외국인들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가장 가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이제 상장이 2000년대 초반에 되고 하나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코스트코는 500조입니다. 시가총액이. 반면에 이마트는 지금 1조 7천이거든요. 25만 원 갖다가 지금 한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형자산과 영업권이 이제 뭐 기업을 이렇게 이제 영업 이익이 있으면 잉여금이 있으면 이제 회사를 인수하고 M&A를 하는 것을 해서 이제 미래를 수익을 창출하는 건 당연한데 이마트가 인수한 회사는 뭐 지마켓 2020년 피크에 그다음에 그 뒤로 산 게 SSG 야구 그다음에 트리니티 그다음에 네파밸리의 와이너리 2개 뭐 그러면서 이제 장기 부채가 한 19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고 전적으로 주식을 보면 과연 한국의 이마트를 접근할 때 주가가 많이 빠졌다. 내가 보기엔 20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이면 살만하지 않는가. 이걸 모르고 사게 되면
그야말로 이게 낭패가 되는 거죠. 근데 비단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제약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제약업계 이렇게 면밀히 1대1로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미국의 제약업계는 연구 개발비를 비용 처리합니다. 뭐 거의 95%가 비용 처리되는데 우리는 뭐 절반 이상 한 7, 80%가 자산으로 다 잡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비교할 때 이제 자세히 봐야 되는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 게 어떤 계량적인 어떤 그런 접근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성적인 어떤 대주주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게 기업의 밸류업 또는 주주의 밸류업 하는 자체가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뭐 특정 기업 이마트를 예를 뭐 들어서 뭐 그렇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그 자료 뒷부분에 보면 또 메리츠 금융지주가 있거든요. 뭐 최준철 대표님께서 그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4명이 다 메리츠 금융지주를 얘기하는데 저는 벤처 캐피탈 한 12년 했었거든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학교 가기 전까지. 근데 그래도 한국 우리 벤처 캐피탈이 지금도 운영하고 이제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왜냐면 2012년에 메리츠 금융지주를 하나 샀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깨졌는데 그게 하나 살려줘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가버넌스라든가 이런 이슈가 크게 안 됐을 텐데 2012년, 11년 반 12년이니까. 근데 제가 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IR 팀에 벤처 캐피탈에서 직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다음날 자료를 보내주거나 또 IR 한 자료를 보내달라면 보내주고 또 통화하면 뭐 전화하면 또 받아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계속 정보를 받고 뭐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업들 또 2017년부터 자사주 매입이 그때부터 시작됐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사주 매입이 안 된 날이 한 달이 안 될 겁니다. 2017년 말부터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이 뭐 꾸준히 돼 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서 이제 제가 요새 고민하는 가장 큰 화두는 그래도 오너가 있지만 변화할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어떤 기업일까? 왜냐하면 지금 오너가 있는 기업은 다 뭐 주가는 죽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역발상의 생각으로 가면 지금이야말로 제일 싸다. 근데 아까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현대차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기업이 나타난다면 저는 투자자한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준비하면 뭐 이마트가 될 수도 있죠. 뭐 어떻게 될지는 뭐 과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제2의 메리츠 금융지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면서 지금이야말로 또 우리 정께서 말씀하신 이 한국의 여러 가지 악조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PBR도 낮은 상황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1000개, 2000개 중에 몇 개라도 만약에 어떤 자세를 바꾼다면 그야말로 매우 좋은 기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오늘 너무 강렬한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메리츠 사례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메리츠조차도 그 김용범 부회장이 그런 식의 그 전략이라든지 계획을 시행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또 조정호 회장의 컨펌을 받고서 했던 문제거든요. 거기도 뭐 독립적인 이사회가 견제를 하거나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오너십을 가진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회사를 물려줄 거냐 돈을 물려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물려준다는 건 기업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델조차도 결국은 특정한 우리가 잘못된 표현이지만 오너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의했던 거고 독립적인 이사회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문 경영인들이 했던 측면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오현석 교수님 말씀대로 최대주주의 인식 변화 또다시 그 사람에게 의존을 해서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밸류업이라는 건 시장의 가치라는 건 결국은 이제 가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좀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조차도
그냥 뭐 너무 여기에 밸류와 괴리되어 있는 가격에 지쳐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했을 때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을 보여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냥 업황이 좋아서 뭐 그렇게 가격이 움직이지 그 밸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꼭 기업들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투자자들 단에서의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침 그 메리츠에서 오늘 오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이제 보니까 우리 IR 담당하는 김상훈 상무님 오셨는데 제가 좀 이따 코멘트 항상 뭐 저 지배주주 코멘트는 좀 조심스럽지만 간단히 그 보통 우리가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면 그 전 세계 데이터를 보면 장기적인 경영 성과랑 주가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그러니까 패밀리 비즈니스의 장점이 많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예외 없이 상장된 경우는 일반 주주를 비즈니스 파트너로 제대로 우대를 하고 정통으로 하는 경우인데 그리고 특히 재미있는 것은 1대, 2대째는 아웃퍼포먼스가 되게 많은데 3대째부터 아웃퍼포먼스가 줄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3대째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그 저희 포럼 의견은 가족 기업도 제대로 정통으로 하고 자본시장에 상장해서 일반 주주를 제대로 우대를 하면 좋다. 실제 정의선 회장이 뭐 그런 능력을 실제 보여준 거죠. 어떤 전문 경영인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밸류업 계약도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삼성이 최근에 엄청나게 언더퍼폼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리더십의 문제, 의사결정을 못하는 이사회의 부재 그런 것들 이사회가 감독 견제도 하지만 TSMC의 경우를 보면 90%가 사회이사고 세계적인 명망이 있는 그 전문 경영인 출신 IT 전문가들이 꾸준히 잔소리를 해서 그게 피드백이 있는데 삼성은 그러한 역할을 과연 누가 하는가? 거기 비서실에 부회장이 하시는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하는 것 같고 그것은 결국 거버넌스의 문제여서 그것의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삼성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대로 잘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는 그러한 지배주주가 있는 데들은 그 지배주주, 패밀리를 대표하는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나는 가령 경영을 안 하고 우리 자식들은 이사회 멤버로 참여를 하겠다. 유럽의 고상한 패밀리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회봉사 많이 하고 BMW가 기업 같은 데도 패밀리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거의 존재감은 없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패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점이고 얼마 전에 그 법률신문의 청경은 교수님인가 어느 분이 지배주주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정준혁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컬럼을 쓰셨거든요. 한 2, 3주 전에.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메리츠에서 간단히 의견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불편하신가요? 오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IR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앉아서 말씀 좀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사실 권 기자님의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메리츠 금융지주가 잘해왔고 아까 수번 언급됐지만 모범생으로서 계속 그 밸류업의 그 대상 그리고 진행하는 주체로서 많이 언급되는 게 궁극적으로 오너 회사이기 때문에 그 오너의 결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냐. 그리고 그 반면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건 오너 회사가 아닌 그룹들도 메리츠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얘기를 드리는 건 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다 잘 아시고요. 공시나 수번의 IR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의 또 반복이기 때문에 오늘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여러 번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언급하셨던 저희 회장님이나 아니면 수번 언급됐던 김용범 부회장님
다 이제 이사님들과 여러 번 밸류업,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주식에 투자해 주신 대주주가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생각, 그리고 그 고마움들을 어떻게 제고해 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대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그 천 부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꼭 오너회사만 가능한 건 아닐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